커피 한 잔에 3만 원. 그런데 그 여자가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지리산 중턱에서 우연히 만난 바카스 할머니가 40년 전 당신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 사람이라면 충격이실까요? 아니면 운명이라고 느끼실까요? 오늘 저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노년의 사랑과 인생의 굴곡에 공감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와 같은 평범한 노인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더 널리 퍼지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매일 아침 지리산 둘레길을 걷는 게 저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퇴직하고 부산을 떠나 이 조용한 산골로 온 지 벌써 3년이 지났네요. 평생을 교직에 바친 후 이렇게 산속에서 여생을 보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등산로 입구에서 마을 안내소의 김 씨가 항상 저를 반겨줍니다. 성호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이제는 동네 주민들도 저를 다 알아보는 사이가 되었어요. 저는 날씨를 물어보고 그는 정상까지 맑다고 알려주죠. 지리산의 봄은 쌀쌀하지만 생명력이 넘칩니다. 새순이 돋아나는 나뭇가지들, 새소리, 이런 자연이 제게 큰 위로가 됩니다. 특히 아내 민주가 떠난 후로 더 그렇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으로 그녀를 떠나보냈을 때 저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아이들은 모두 외국에서 살고 있어서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외로움은 저를 매일 아침 산으로 이끌었습니다. 딱히 등산을 좋아했던 것도 아닌데 이제는 지리산 둘레길의 모든 돌부리와 구비구비가 제 발바닥에 익숙해졌네요. 산에서는 생각할 시간이 많습니다. 때로는 아내와의 추억을, 때로는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그리고 가끔은 까마득히 잊혀진 줄 알았던 젊은 시절의 기억들을 되새기곤 합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중턱 쉼터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평소에는 없던 낯선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여성 3명이 작은 돗자리와 커피포트를 들고 와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중 한 분이 저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따뜻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오늘처럼 쌀쌀한 날엔 몸이 따뜻해지실 거예요.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지리산 중턱에서 갑자기 나타난 커피 장사라니요. 하지만 쉬어갈 겸 한 잔 마시기로 했습니다. 종이컵에 담겨 나온 커피는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가격은 2,000원. 산에서 마시는 커피치고는 비싸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장사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니요. 얼마 안 됐어요. 우리 같은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직 후 일자리를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여성들은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느새 산길의 일부가 된 듯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약간 이상한 점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한 여성이 등산객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더니 산길 뒤편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또 어떤 날에는 소주병이 테이블 밑에 숨겨져 있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커피만 파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저는 그저 지나가는 등산객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작은 식당에서 오랜 친구 박태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와 비슷한 나이로 이 지역에서 평생을 살아온 토박이었어요. 성호야, 요즘도 매일 산에 오르냐? 그럼 일과처럼 됐지. 너도 한번 같이 가볼래? 태수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중턱 쉼터에 있는 그 여자들 봤어? 응. 커피 파는 아주머니들? 며칠 전부터 거기 있더라. 태수의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그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에게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거 알아? 그 여자들 사실은 커피만 파는 게 아니래. 무슨 말이야? 돈 받고 그런 것도 해준대. 알지? 3만 원이면 된다더라.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나이 든 여성들이 그런 일을, 태수의 말을 믿기 어려웠지만 최근에 본 이상한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말도 안 돼. 그 나이에 어떻게. 세상이 그렇게 만든 거지. 노인 빈곤이 얼마나 심각한데? 연금으로 어떻게 살아? 태수의 말이 거칠게 제 귀에 박혔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태수와 헤어진 후에도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새 잠을 설치며 생각했습니다. 그런 나이에 그런 일을 정말 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가 노인들을 이렇게 내몰았다는 현실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그 여성들이 오늘도 그곳에 있을지, 그리고 정말 태수의 말처럼 그런 일을 하는 건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중턱 쉼터에 도착했을 때 여성들은 역시나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따라 다르게 보였어요. 특히 그중 한 여성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두 여성보다 조금 더 단정한 차림새였고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묶어 올렸더군요. 그런데 그 모습이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매와 코의 선,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설마, 연희? 그녀는 차분하게 커피를 내리며 종이컵에 담아 제게 건넸습니다. 손이 살짝 떨리는 것 같았어요. 혹시 그녀도 나를 알아본 걸까? 아니면 내 착각일까? 여기서 일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몇 주 됐어요. 처음엔 잠시 도울 생각이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말투, 그 목소리의 톤, 비록 40여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정연이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부산 해운대에서 처음 만났던 그녀, 유학을 떠나기 전 짧은 여름, 우리는 서로에게 빠져들었었죠. 하지만 독일로 떠난 후 몇 번의 편지 교환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돌아왔을 때는 이미 그녀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고 저는 결국 다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곳에서 이런 일을 커피값으로 2,000원을 내며 저는 의도적으로 그녀의 손에 돈을 건넸습니다. 우리의 손이 스쳤을 때 그녀가 잠시 굳어진 듯했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도 나를 알아본 걸까? 산에서 내려와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40여 년 전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해운대 백사장에서 손을 잡고 걸었던 날들, 첫 키스를 나눴던 달빛 아래의 순간, 유학을 떠나는 날 부산역에서 흘렸던 눈물들, 그 모든 순간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어쩌다 이런 처지가 되었을까? 살아오면서 어떤 고난이 있었길래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걸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녀에게 다가가 진실을 확인하기로요.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만약 태수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녀를 더 당혹스럽게 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가장 단순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다시 그녀에게 다가가 커피를 주문하고 3만 원을 건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반응을 지켜보기로 했죠. 제 마음은 무거웠지만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더 긴장된 마음으로 산을 올랐습니다. 지리산의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얼굴은 열기로 달아올라 있었어요. 오늘은 그녀에게 다가가 진실을 확인할 것이기 때문이었죠. 중턱 쉼터에 도착했을 때 여성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거기 있었어요. 연이라고 확신하는 그 여성은 조용히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두 여성은 등산객들에게 적극적으로 말을 걸며 커피를 팔고 있었지만 그녀는 조금 떨어져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있었죠. 심호흡을 한 후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도 커피 마셨던 사람인데요. 오늘도 한 잔 주시겠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어내려 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저를 알아보는 기색은 없어 보였어요. 네, 잠시만요. 그녀가 커피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태수의 말이 사실인지, 그리고 이 여성이 정말 제 첫사랑 연희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커피를 건네자 저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2,000원짜리 지폐 대신 저는 3만 원을 그녀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저기, 혹시...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데 그녀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렇게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커피는 2,000원이에요. 아니, 그게 어제 친구가 말하길
제 말을 듣던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분노로 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그녀는 차갑게 말하며 제 손에 돈을 다시 쥐어줬습니다. 잠깐만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난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분노와 함께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큰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태수의 말을 그대로 믿고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것이 얼마나 무례한 행동이었는지 말이죠. 정말 죄송합니다. 괜한 오해를 했네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두 여성은 우리의 대화를 듣고 수군거리더니 그중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그냥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 돈 3만 원 이야기하신 거예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 여성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언니만 그런 거 안 해요. 원래 우리랑 같이 있었는데 요즘엔 혼자 떨어져 있어요. 돈이 급하다면서 왔는데 막상 와서는 커피만 팔겠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태수의 말은 일부 사실이었던 거군요. 하지만 그녀, 제가 연이라고 생각하는 그 여성만은 달랐습니다. 저기, 그분 성함이 김순자라고 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 우리끼리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옛날에 교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김순자, 연희가 아닌가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라는 말에 더 궁금해졌습니다. 연희도 대학에서 교직 과목을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녀가 자리를 떠난 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그녀가 정말 제 첫사랑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저는 산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큰 상처를 줬다는 죄책감과 그녀가 정말 연인지에 대한 혼란으로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김순자라고 했지만 이름을 바꿨을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집에서 뒤척이며 계속 그날의 일을 곱씹었습니다. 그녀의 분노한 눈빛,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다른 여성이 말한 선생님이라는 호칭,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산을 오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녀가 정말 연이라면, 정말 오래전에 사라진 제 첫사랑이라면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중턱 쉼터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두 여성만 있을 뿐이었어요. 저기, 어제 계셨던 분은 오늘 안 오셨나요? 한 여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언니가 어제 많이 화가 났어요. 당분간 안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시내에 방 얻어서 혼자 지내고 있대요. 발걸음을 돌려 내려오는 길,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를 만나지 못한 허전함과 함께 그녀가 시내에서 홀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왠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산을 오르며 그녀를 찾았지만 볼 수 없었습니다. 다른 여성들에게 물어봐도 소식을 알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지리산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평소 다니던 둘레길이 아닌 좀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었거든요. 아내와 함께 왔을 때 한 번 가봤던 작은 폭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폭포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그곳에는 한 여성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위에 홀로 앉아 폭포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녀였습니다. 김순자라고 했던, 제가 연이라고 의심했던 그 여성이었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저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듣고 그녀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가 큰 실례를 했어요. 친구의 말을 그대로 믿고 그런 식으로 접근한 건 정말 무례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혹시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당신의 이름이 정말 김순자인가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멈추는 듯 했어요. 아니면 혹시 정연희 아닌가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놀라움이 번쩍였습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얽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 한마디가 제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정말 그녀였습니다. 정연이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40여 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연희야, 정말 너였구나.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죠.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우리는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성호 씨, 맞죠? 윤성호? 그녀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시간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어요. 그녀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참을 수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그 긴 시간 동안 서로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어쩌다 우리는 이렇게 지리산 깊은 곳에서 다시 만나게 된 걸까요? 같이 내려갈까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으로. 제 제안에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숨죽여 흐르는 감정은 거센 폭포보다 더 컸습니다. 산 아래 마을의 작은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국밥을 주문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식어가는 동안 40년의 시간도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독일에서 돌아왔을 때 널 찾았어.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산 집에도 갔었고 대학에도 물어봤지만 연락처가 다 바뀌어 있더라고. 연희는 국밥을 조금 떠먹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셨어요. 도망치듯 서울로 이사했죠. 그땐 모든 게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편지는 받았니? 내가 독일에서 몇 번 보냈었는데. 3통 받았어요. 마지막엔 답장도 썼는데 그때 이사를 가면서 보내지 못했죠.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부터 했습니다. 독일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음악 교사가 된 일, 아내 민주를 만나 결혼한 일, 2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일상, 그리고 아내와 사별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이곳 지리산으로 오게 된 이야기까지. 연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때로는 눈에 슬픔을 담고 당신은 어땠어요? 어떻게 지냈나요? 그동안 제 질문에 연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잠시 교사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회사원을 만나 결혼했죠. 처음엔 괜찮았어요. 아들도 낳고.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남편이 도박에 빠졌어요. 집도 날리고 빚도 많이 졌죠. 결국 이혼했어요. 아들은 제가 키웠는데 대학 보내고 직장도 잡았지만 지금은 호주에 있어요. 거기서 가정을 꾸렸죠. 그런데 어쩌다가 여기 지리산에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퇴 후에 적금 풀어서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병원비가 많이 나왔어요. 갑상선 수술을. 보험이 안 되는 부분이 컸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들에게 손 벌리기 싫었어요. 겨우 자리 잡아가는데. 그래서 노인 일자리를 찾다가 지리산 근처에 일자리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처음엔 정말 커피만 판다고 했어요. 일당이 괜찮다고.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여기 와서 보니 다른 일도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엔 거부했죠. 하지만 병원비가 더 필요해지면서 몇 번 그런 일을 했어요. 그녀의 고백에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첫사랑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얼마 전부터 마음을 다잡았어요. 차라리 굶을지언정 그런 일은 하지 말자. 그래서 따로 떨어져서 정말 커피만 팔고 있었죠. 정말 미안해요. 연희야, 내가 너무 경솔했어. 아니에요. 이해해요. 그리고 당신이 성우 씨라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화내지 않았을 거예요. 국밥이 다 식어버렸지만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의 빈자리를 메우려는 듯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은 어디 살고 있어? 마을 입구에 작은 원룸을 하나 얻었어요. 병원비 내고 나니 얼마 안 남아서.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나랑 같이 살래?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연희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이미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그 순간 진심이었어요. 나랑 같이 살자. 내 집은 작지만 방이 2개야. 내가 원한다면 각자 방을 쓰면 돼. 그냥 내가 더 이상 그런 어려운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연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식어버린 국밥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렇게 동정받고 싶지 않아요.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호의는 고맙지만 저는 당신 인생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동정이 아니야, 연희야. 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나도 혼자 살아온 시간이 길어. 아내가 떠난 후로 집은 너무 조용하고 외로웠어. 너와 다시 만난 건 어쩌면 운명 같아. 연희는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서로에게 힘이 되면 어떨까? 난 내 집안일을 도울 수 있고, 너는 그냥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거야.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연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생각해 볼게요. 하루 이틀 시간을 주세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국밥집에서 연희를 기다렸습니다. 이틀이 지났고 사흘이 지났어요.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혹시 제 제안이 그녀를 부담스럽게 했을까요? 아니면 이곳을 떠나버린 걸까요? 넷째 날, 제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국밥집 입구에서 연희가 나타났어요. 그녀의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고민 많이 했어요. 연희가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이래도 될까? 계속 생각했는데 결국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 제 생활비는 제가 벌어요. 복지관에서 청소 일을 구했어요. 월급은 적지만 제 몫은 제가 책임질 거예요. 저는 기쁜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그렇게 연희는 제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서로 말수도 적고 조심스러웠죠. 각자 자기 방에서 식사 시간에만 잠깐 얼굴을 보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조금씩 편안해졌어요. 연희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리하고 복지관으로 출근했고, 저는 여전히 산을 오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간단한 식사를 하며 각자의 하루를 나누었죠. 연희는 점점 웃음을 되찾아갔습니다. 복지관 일도 잘 적응했고 동네 사람들과도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녀가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는 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희가 퇴근 후 들고 온 작은 케이크로 저를 놀라게 했어요. 오늘이 제가 이사 온 지 한 달 되는 날이에요. 작지만 감사의 마음으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한 달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를요. 아내를 잃은 후 8년 동안 저는 그저 시간을 보내며 살았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연희가 오고 난 후 저는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고마워, 연희야. 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내가 있어서 이 집이 다시 집처럼 느껴져. 연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입가에는 따스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된 거였죠. 과거의 첫사랑은 이제 서로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계절이 바뀌고 우리의 관계도 점점 더 깊어져 갔어요. 연희는 복지관 일에 더해 노인 요리 교실에서 보조 강사 일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해 집 근처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고요. 하루는 제가 옛날 앨범을 정리하다가 대학 시절 독일로 떠나기 전 연희와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해운대 해변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두 사람 다 너무 젊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거 기억나? 저녁 식사 후 제가 연희에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연희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기억나요.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연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돌고 돌아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던 것 같아.
그러게요. 어쩌면 우리는 평생 서로를 찾아 헤매다가 이제야 만난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피아노를 쳤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자주 연주했던 곡이었어요. 연희는 조용히 옆에 앉아 제 연주를 들었습니다. 음악이 끝나고 연희가 말했어요. 당신은 여전히 음악을 정말 사랑하는군요. 그래, 음악은 내 인생의 큰 부분이었어. 하지만 민주가 떠나고 나서는 피아노를 거의 치지 않았어. 왜 다시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다시 연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다음 날, 연희가 복지관에서 돌아왔을 때 그녀의 표정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했어요.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복지관 관장님이 제안을 하셨어요. 연희가 말했습니다. 노인 음악 프로그램을 하나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당신이 가르치면 어떻겠냐고. 저는 놀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고? 제가 말했어요. 당신이 음악 교사였고 피아노를 정말 잘 친다고. 연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한 참견이었나요? 아니야, 전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뭔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이건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 다음 주부터 저는 복지관에서 주 2회 노인 음악 교실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노래 부르기와 간단한 악기 연주였지만 점차 작은 합창단으로 발전해 갔어요. 연희도 가끔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우리의 생활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산책하고 각자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이제는 어색함 없이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가까이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우리를 하나의 커플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우리는 법적인 부부는 아니었지만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윤 선생님, 부인분과 함께 이번 주말 마을 잔치에 오세요. 동네 이장님의 초대를 받고 저는 처음으로 공개적인 자리에 연희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연희도 처음에는 조금 부끄러워했지만 이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렸어요.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마을 할머니 한 분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윤 선생님 얼굴이 훨씬 밝아 보여요. 연희는 그 말에 살짝 얼굴을 붉혔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슬며시 잡았어요. 그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연희가 말했습니다. 오늘 조금 부끄러웠지만 행복했어요. 나도 그래. 제가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 당신 덕분이에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너무 소중해요. 저는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지난 몇 개월, 그리고 앞으로 함께 걸어갈 날들을 생각하니 감사함이 밀려왔어요. 함께 산 지 6개월이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 수진이 갑자기 연락을 해온 거예요. 호주에 있는 아들이 방학을 맞아 한국에 놀러 오고 싶다고 했답니다. 그러니 손주들을 데리고 저희 집에 방문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애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주말에 하루만 방문해도 될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직 가족들에게 연희의 존재를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으신가요? 연희가 제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딸이 이번 주말에 집에 온대. 손주들이랑 같이. 연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제가 그날은 친구 집에 가 있을게요. 아니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내가 나가야 해? 이젠 너도 이 집의 구성원이야. 언젠가는 가족들에게 알려야 할 텐데. 이참에 정식으로 소개하는 게 어떨까? 주말이 되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연희의 따뜻한 미소와 정성스러운 음식에 금세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어요. 특히 손주들이 연희에게 금방 마음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이 이야기 더 들려주세요. 5살 손녀가 연희의 무릎에 앉아 조르는 모습에 모두가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라는 말에 연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아들은 있었지만 손주들은 멀리 있어 이런 따뜻한 호칭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족들이 돌아간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연희와 함께 부산 해운대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40여 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해운대 백사장에 서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북적이고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지만 40년 전과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여기서 처음 만났었지.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막 군 휴가를 나왔을 때. 네, 기억나요. 연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시 저는 친구들과 왔었는데 당신이 갑자기 다가와서 말을 걸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말을 안 걸 수가 없었어. 바다를 바라보며 우리는 사라진 청춘과 지나간 세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슴 아픈 순간들, 기쁜 순간들, 그리고 서로를 그리워했던 시간들. 성호 씨, 연희가 물었습니다. 혹시 후회되는 일은 없으세요? 이렇게 저 같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감사해. 인생의 마지막 계절에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해가 지기 시작하고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그때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건 연희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반지야. 법적으로 우리가 부부가 될 수는 없겠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그렇잖아. 연희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나도 그래. 우리 함께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자. 그렇게 우리는 강원도 바다에서 마지막 여행을 마치고 지리산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연희는 복지관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고 저는 노인 음악 교실을 계속 이어갔어요. 가끔 수진이 손주들을 데리고 놀러 오고 연희의 아들도 방학을 맞아 한국에 와서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삶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건강 문제로, 때로는 과거의 상처로 힘든 날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지금 저는 70세가 되었고 연희는 68세입니다. 우리가 함께한 지도 벌써 3년이 넘었네요. 산에 오르는 발걸음은 예전보다 느려졌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님 필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나게 된 첫사랑, 그리고 인생의 저물녘에 찾아온 뜨거운 봄. 저는 이제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연희의 손을 잡고 함께 걷는 이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꿈이나 큰 성공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걸을 수 있는 동반자가 아닐까요? 지리산의 봄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늦게 찾아온 봄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